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비대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다른 소리를 눈치 없이 안 내는 건데 살짝 후회가 됩니다. 선거라는 것은 각 정당이 최상의 상태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면서 표를 주십시오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체제 이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적어도 최상의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입니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사실상 비대위원장이죠. 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름 아닌 이제 12명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존 정치인과 다른 참신하고 개혁적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경륜 있고 통합적 이미지의 인물들을 내세울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그 안에서 지금 7, 8, 9 세대를 영입하라 여러 가지 제언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네. 민주당의 낡은 정치를 대변하는 586과 대비되는 그런 젊은 정치 내지는 이제 젊은 참신하다라고 표현하는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경륜 있고 통합적인 이미지의 인물들보다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우김 전 의원한테는 연락 안 왔습니까? 네, 저는 당 적이 없습니다. 네. 당 운영 방향과 비대위원 인선 놓고 김두순 전 사무총장님, 한동훈 지명자가 고심하는 것은 기존 정치와 차별화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한국 정치에서 비대위원장을 성공한 사례가 3번, 사람으로는 2사람인데요. 네. 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고 정책적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국가 이런 걸 제안하면서 정책적 어떤 변신, 그러니까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그런 조치를 했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그 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탄받는 사람을 대한 그 인적 청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이제 친문재인 또는 친노 이렇게 불렸던 이해찬 전 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 그다음에 강기정 그때 수석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공천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 당의 어떤 문화, 정치 문화, 즉 네. 공격적이고 대결적인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거에서의 당내 어떤 막말 이런 것들을 또 일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 수직적 당청 관계 이런 걸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아주 큰 결심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한동훈 지명자가 지금 비대위원 인선과 함께 통합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장 27일 탈당 시한을 제시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직접 만나서 어떻게 포용을 할까요? 제가 모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통합하는
각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공격을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격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통합 노력을 할 때 소위 당내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지자들도 같이 호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지 않고 지난 과거의 국민의힘의 그 당내의 어떤 정치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층들이 상당히 극우적인 그리고 너무나 그 통합하고는 좀 반대되는 분위기의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대응을 하건 또는 어떤 시도를 하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대가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라 유권자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이 결실을 얻느냐 아니면 결실이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노력을 소진했다라는 그 모습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두수 전 총장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쌍특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쩌면 첫걸음, 첫 단추인데 이 첫 단추를 잘 기어야만이 이제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경솔하게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좀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법이 뭐 독소조항이 있다는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본인이 특검일 때 다 일일 브리핑을 했고 또 추천도 야당 다른 당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당에서 추천하는 방식 이런 걸 다 거쳤는데 이런 부분을 다 그냥 독소조항으로 묶어서 악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검사식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특검의 특검법이 발족하는 날과 묘하게도 비대위가 뜨는 날이 하루 차이로 이제 연속이 되는데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첫걸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입장을 완전히 전환해서 특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즉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국가와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심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겸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동훈 지명자로서는 특검법 통과 후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지 아니면 지난번 얼핏 언급을 했듯이 이른바 이제 독소조항을 좀 뭐 제외하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역제안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 독서 조항을 빼고 총선 이후에 실시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사실은 대해서도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더만요. 방점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네. 이미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만든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된다라는 절박한 그러한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난 당대표들이 사실 뭐 지금 김기현 대표도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사퇴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당의 요청이라는 그런 그 절차가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 쌍특검과 관련해 갖고 비대위원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또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모습을 지금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식 파격을 계속 단계마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쌍특검만큼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런 부담을 좀 들어 올려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이래 수차례 조사했지만 나온 것도 없고 물증도 없고 더군다나 대통령 당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면서 당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그런 방식의 파격이 이 사안만큼은 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정치에서 후보자가 아니라 후계자로 불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이기붕이고 또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인데 이기붕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는 성공했거든요.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 성공했는데 당시에 이 6.29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만약에 한동훈 해법이 나온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한, 즉 쌍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그걸 수용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입지를 넓혀줘야만이 여기서 가능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검사 관계는 상명하복의 동일체 원칙을 쭉 유지해왔던 이 한동훈 검사 출신이 과연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이런 파격을 보일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과연 노태우 같은 6.29 선언이 나올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6.29 있잖아요. 6.29 선언에 대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 노태우 후보가 그걸 선언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난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쳐가지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마지못해서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오히려 주도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6.29의 결정체인 그 당시의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노태우 후보가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YS하고 DJ가 그때 같이 경합을 하면서 3파전이 되면서 표가 갈려가지고 결국은 노태우 후보가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DJ하고 YS가 또 경쟁을 하느냐, 통합을 못하고. 바로 그때 6.29 선언을 하면서 DJ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생각할 때 제가 볼 그래서 때 그 조국 전 장관이 그 관련한 의미심장한 것을 SNS에 올렸죠. 분열 관련한. 아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또 그런 걸 올려가지고 또 이제 노태우와 지금 한동훈을 또 이렇게 비유하던데 저는 네. 그것도 적절하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네. 사실은 그 주도한 사람이 전두환일 수도 있다라는 그 논리를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것이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우김 전 의원님? 네. 결국에 이제 공천 문제 중요하잖아요. 이 칼날이 어떻게 뭐 친윤 일부 의원들에게 갈지 아니면 뭐 영남권 중진들에게 어떻게 갈지 상당히 긴장감이 돈다고 그러네요. 갈 것 같아요. 네. 친윤 그 영남 중진은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걸로써 이제 그러면 지금 그 부분들 네. 나중에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면 그쪽에 합류하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잖아요. 그거 말 그대로 외에도 분열이 어떻게 보면 여권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여러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날 탈당을 하고 신당 만든다고 하는데 벌써 천하용인 중에서도 많지도 않은 천하용인이 지금 다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선택지가 있고요. 네. 더더군다나 영남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물갈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 것만큼 아마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영남 TK와 뭐 PK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누가 그 보수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래된 인물이라 그 지역으로부터 아주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영남 물갈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물갈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드러냈잖아요. 네. 거기를 누구로 채우느냐 그게 더 중요할 네. 수 있죠.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출범 전만 해도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쓰나미가 몰려온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선거를 흔히 이제 구도, 인물, 뭐 이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큰 전략적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아바타다 이렇게 칭할 수도 있고 같은 프레임에 이제 가두기는 아주 전략적으로는 쉬운데 선거라는 게 그 다음에 인물, 그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슈까지 가 보면 정말 세세한 전술적 영역까지 다 성공해야 하는데 네. 과거의 대선에서 윤나땡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선거를 제대로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이하게 너무나 전략적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나가면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젊은 미래를 대표하고 미래의 차기 권력으로까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차기 권력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래와 과거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고요. 하기에 따라서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에 따라서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만하거나 너무나 이것을 뭐 대중들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약간 방심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또 심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민주당도 이제 우리도 쇄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맞서서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은 어떨까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년 1, 2월을 그 기대해봐라. 뭐 그때 되면 뭔가 변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 된다라는 고민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김용 씨가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재판 리스크가 이제 어디까지 전개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아침에 아침을 같이 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모여가지고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제3자가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박힌 돌이고 누가 굴러온 돌이냐의 원초적인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원래 민주당의 가치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게 됐을 경우에 근데 그 두 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의 분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을 그었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정치는 거잖아요. 끝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선을 걷는데 그 선을 뒤로 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디까지 가느냐. 물론 지금 새해를 맞아서 당내 중요 인사들을 전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세 번째 변수는 호남의 그 여론이에요. 호남의 여론이 지금까지는 인내하고 관용하고 있는데요. 항상 민주당에서 마지막 채찍을 드는 유권자들은 호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이재명 체제를 그냥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정통 민주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호남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대표적인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벌써부터 친명이라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비명계를 지금 잘라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반발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엄중낙연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찌됐든 그렇게 서둘러서 신당 얘기를 꺼내는 데는 분명히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일단은 가고 있지만 내년 1, 2월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총리,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총리는 만났고 정세균 전 대표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이 오늘 별도로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움직이는 것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 쪽에 대한 지지냐 아니면 지금 분당에 대한 우려에서냐. 지금 이제 후자 쪽이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분당을 방지해야 되고요. 네. 반사이익을 상대방에 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1번이 분당을 방지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노선이 내부에서 좀 더 포용적이고 대화하면서 좀 설득해서 뭐 흔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연포탕 같은 이런 전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그게 아쉽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의 민주주의와 당의 어쨌든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런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당에서 좀 더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좀 대화하는 분위기가 돼서 포용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조선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서명을 100여 명이 해서 강한 성명을 내버린다든가 이러면 이낙연 대표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만들어버리고 당을 떠나라고 하는 압박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네. 식의 당이 좀 더 대화할 시기에 싸워버리면 그야말로 분당의 명분이 생겨버리고 정말 분당 이낙연 대표가 처음부터 분당을 하려고 생각했든 안 했든 이런 명분을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명분을 주게 되는 이런 그런데 가능성이 민주당 있고요. 지도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일단 만나서 해야 되는데 사퇴를 전제로 만나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예. 일단 뭐 저번에 한번 이제 미국을 갔다 와서 만났지만 너무나 이제 소득이 없어서 너무 네. 명분만 쌓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퇴라고 하는 말을 본인 스스로 딱 전제한 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뭐 어떤 주요한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이제 약간 지금 통합 비대위가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약간 한 발을 뺀 형식으로 이제 통합 비대위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어쨌든 비공식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뭐 만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퇴를 전제로 해서 사퇴 약속을 하기 위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당 대표라면 그 리스크를 김부겸 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서 그걸 어떻게 모임을 회동 추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약간은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네. 지금 뭐냐면 민주당 본래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길을 가자. 이거는 뭐냐면 다양성과 또 이 비례성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백립형으로 하면서 민주당 노선과 다르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내의 대화와 그리고 강성 당원들에 대한 당의 어떤 문화 같은 걸 바꿔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창당 노선과는 다르지만 민주당의 쇄신 노력, 즉 중도 확장을 위한 이 요구를 두 총리가 정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것을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최근 주목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는데 내년 총선에서 어떤 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정치 기지개를 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일이라서 제가 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낙연 고립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당내의 어떤 그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 따라서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수락하지는 않고 자신이 정치 원로로서 이게 정도다 하는 그런 주장은 끝까지 피력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7일 탈당 예고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변수는 한동훈 지명자와 과연 만나서 다시 또 어떤 뭐 화합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정대로 정말 분당 형태 또 신당 창당으로 갈 거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이미 가칭까지 정해놨더라고요. 네. 개혁신당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가 양당이 대결이 치열하다 보니까 50대 50으로 보이지만 그 50 내부에는 다시 30대 20으로 나눕니다. 보수도 그 보수와 개혁 보수가 있고 진보에도 중도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듯이 이준석 대표의 기반은 시장을 중요하게 하면서 권위주의가 아닌 자유적인 이런 보수, 혁신 보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20%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이 보수가 영남으로 또는 서울에서는 강남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도권의 보수 영역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새로운 바람으로서 보수에서 혁신 이런 것들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신당 쪽에 힘이 더 강해질 거다. 네. 지금은 뭐 천하 용인 중에 일부라고 하지만 공천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존 정당은 공천 잡음이 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반사 이익을 이준석 신당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준석 신당이 태어난다면 과연 어떤 세력과 함께할지가 궁금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면서 과연 타격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근데 일전에 저희가 출연했을 때 물어보니까 지지층이 겹치지를 않는다, 많이 겹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소위 중수청이라 그러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중도, 수도권, 청년층이 굉장히 약한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보수 정당을 발전시켜 나가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젊고 신선한 정치인으로 부각되고 지금 보수 지지층을 이렇게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중도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임하면서 예를 든다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당과 대통령실 간의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준석 신당의 어떤 그 탄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중도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끌어안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내 고정 지지층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고정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당이 확장되지 않은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과제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신당 문제는 국민의힘, 민주당 마찬가지로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